친자관계 확률 0.00%.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박미영은 손에 든 검사 결과서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30년간 키운 아들, 김준호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이었거든요. 이럴 수가. 그럼 내 진짜 아들은 어디에? 미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병원복도 바닥에 떨어졌죠.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모든 일은 한 통의 편지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한 달 전 김준호는 당신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30년 전 산부인과를 확인해 보세요. 미영은 아침에 우편함에서 꺼낸 편지를 보며 피식 웃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가 이런 이상한 장난을 치는 걸까요? 정말 요즘 사람들은 이상한 장난을 한다니까요. 미영이 고개를 저으며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어요. 내 아들 준호가 친아들이 아니라니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미영은 올해 60세였어요. 남편 김태준과 결혼한 지 33년째였고 아들 준호는 30살이 되었죠. 강남에 있는 넓은 집에서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어요. 특히 준호는 미영의 자랑이었어요. 남편 태준과 정말 똑같이 생겼거든요. 눈매, 코 모양, 입술선까지 거의 태준을 복사한 것 같았어요. 혈액형도 같은 A형이었고요. 난 정말 엄마를 안 닮았네. 준호가 가끔 농담처럼 하는 말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준호는 미영과는 전혀 닮지 않았고 아버지만 쏙 빼닮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뭐 특별한 일인가요? 아이가 아버지를 닮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미영은 그동안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미영은 그 이상한 편지를 완전히 잊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또 똑같은 편지가 왔어요. 김준호는 당신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30년 전 산부인과를 확인해 보세요. 내용은 똑같았어요. 미영은 이번에는 조금 짜증이 났어요. 누가 이런 장난을 계속 치는 거야?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두 번씩이나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다니. 정말 악질적인 장난꾼이 있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미영은 그 내용을 믿지 않았어요. 준호가 내 아들이 아닐 리 없잖아요. 30년간 함께 살아온 가족인데 말이에요. 이번에도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음에 또 이런 편지가 오면 경찰서에 신고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났어요. 미영은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가 우연히 낯익은 얼굴을 봤어요. 김소희였어요. 아주 오래전 태준의 비서로 일했던 여자였죠. 잠시 남편과 소문이 안 좋았지만 금방 그만둬버려서 잊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만날 줄이야. 소희는 예전보다 훨씬 화려해져 있었어요. 명품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회사를 그만둘 때는 그저 평범한 비서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머, 사모님 안녕하세요. 소희가 미영을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미영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나요? 네, 사모님 잘 지내고 있어요. 소희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여유로움이 있었어요. 뭔가 성공한 사람의 느낌이랄까요? 보기 좋아 보이네요. 요즘 뭐하고 지내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잘 되고 있어서요. 소희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는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소희가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사모님, 준호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준호? 우리 준호를 어떻게 하는 거지? 미영은 순간 당황했어요. 왜 소희가 갑자기 준호 얘기를 하는 걸까요? 회사를 그만둔 지 꽤 된
비서가 아들을 물어보는데 순간 당황했어요. 준호? 왜 갑자기 준호 얘기를? 바로 그때였어요. 어머니,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이 돌아보니 준호가 쇼핑백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 계세요? 준호가 미영 옆으로 와서 섰어요. 그 순간 미영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소희와 준호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두 사람이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눈매의 선, 코끝의 모양, 심지어 미소 짓는 방식까지 마치 모자처럼 보였어요. 미영은 30년 동안 준호가 태준만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소희와도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준호가 소희에게 인사했어요. 소희는 준호를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만난 것 같은. 안녕하세요. 준호 씨, 정말 많이 컸네요. 소희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미영은 그 순간을 지켜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과는 전혀 닮지 않은 아들이 소희와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미영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준호 씨도 안녕히 가세요. 소희가 서둘러 인사하고 사라졌어요. 마치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듯이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은 계속 생각했어요. 소희와 준호가 닮았다는 게 정말 우연일까요? 계속 둘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받았던 이상한 편지가 계속 떠올랐어요.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오늘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소희와 준호가 나란히 서 있던 그 순간 두 사람이 얼마나 닮아 있었는지 결국 침대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전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거실로 나가서 오래된 앨범들을 꺼내봤어요.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돌잔치 때의 준호, 유치원에 다닐 때의 준호, 초등학교 입학식 때의 준호. 정말 태준만 닮았을까? 미영은 사진들을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소희를 본 후에 다시 보니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에서 소희와 닮은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준호가 5살 때 찍은 사진을 보니 눈매가 소희와 정말 비슷했어요. 그리고 웃을 때의 입꼬리 모양도 그렇고 그런 거야. 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욕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전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전 다시 침대로 돌아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밤새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다크서클도 짙어졌고 얼굴색도 안 좋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피곤해 보이시는데.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미영은 준호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정말 태준과 똑같이 생겼는데 동시에 소희와도 닮은 것 같고.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을 좀 못 잤어.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준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니 미영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만약 정말로 준호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준호야, 네, 어머니. 너는 엄마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니? 준호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거든요. 글쎄요, 사실 저는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 어머니와는 별로 안 닮은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사람과 닮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니? 다른 사람이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설마 소희와 닮았다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날 하루 종일 미영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어제 본 장면이 떠올랐고 지난주에 받았던 이상한 편지도 생각났어요. 오후가 되어서 전 결심을 했어요. 정확한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말이에요. 이런 의혹을 안고 계속 살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미영은 핸드폰을 들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친자 확인 검사라고 입력하니 여러 병원들이 나왔어요. 검사 방법도 간단하더라고요. 입안의 침을 면봉으로 채취하는 정도였어요. 정말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 미영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만약 검사 결과가 친자 관계가 맞다고 나온다면 이 모든 의혹이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정말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준호는 분명히 내 아들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서 태준이 집에 왔어요. 미영은 태준을 보며 또 다른 의혹이 생겼어요. 혹시 태준도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뭐 특별한 일 없었어? 아니, 별일 없었는데. 왜 그래? 그냥 궁금해서. 미영은 태준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아, 맞다. 오늘 예전에 같이 일했던 소희 씨 만났어. 소희. 비서실 일했던 그 소희? 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미영이 너무 예민해져서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응, 백화점에서 우연히 만났어. 많이 달라져 있더라. 아, 그래? 뭐 하고 지낸다던? 사업한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는 말 안 하더라고. 태주는 별 대답 없이 신문을 펼쳐서 보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그런 태준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소희 이야기만 나오면 태준이 어색해하는 걸까요? 그날 밤에도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만약 정말로 준호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면 그럼 자신의 진짜 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30년 전을 생각해 봤어요. 준호를 낳던 그날 사실 미영은 그날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마취 때문에 의식이 몽롱했었거든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태준이 아이를 안고 있었고 의사가 건강한 아들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때 미영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아이를 받아들였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 병원에서 소희를 언뜻 본 것 같았어요. 태준의 비서였던 소희가 왜 출산 당일에 병원에 있었을까요? 설마 미영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아보기로 한 거예요. 이 의혹을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거든요. 준호를 출근시키고 미영은 준호의 칫솔을 비닐에 싸서 병원에 갔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미영은 그 일주일 동안 계속 30년 전을 떠올려 봤어요. 준호를 낳던 그날,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까지 점점 더 많은 의문들이 생겨났어요. 정말 모든 게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된 음모였을까요?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오셔서 직접 받아가시면 됩니다.
병원 복도에서 결과서가 든 봉투를 받았어요. 미영의 손이 떨렸어요. 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자신의 30년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하얀 종이를 펼치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친자관계 확률 0.00%. 결론 피검사자들 간에 생물학적 모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럴 수가. 미영은 충격에 숨을 들이켰어요.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미영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30년 동안 자신이 키운 아들 준호가 정말로 친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자신의 진짜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한 여자의 얼굴이 선명해졌어요. 김소의 그때 태준의 비서였던 그 여자 말이에요. 31년 전 그때 소희는 26살의 예쁜 비서였어요. 태준의 비서로 일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죠.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는 직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장님과 비서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다더라. 요즘 두 사람이 너무 자주 야근을 한다던데. 직원들 사이에서 태준과 소희의 불륜설이 돌기 시작했어요. 미영도 그 소문을 들었지만 태준을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소희도 그저 성실한 직원일 뿐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 갔어요. 두 사람이 함께 출장을 다녀온다거나 퇴근 후에도 같이 있는 모습을 봤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미영이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소희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어요. 왜 갑자기 그만두려고 해? 미영이 태준에게 물어봤을 때 태준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고. 뭐, 비서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소희가 그만두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았거든요. 불륜설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테니까요. 그 뒤에 제 머릿속엔 소희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10개월 후 미영의 출산일이었어요. 진통이 시작되자 태준이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왔죠. 그런데 진통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제왕절개를 해야 했어요. 부인, 제왕절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미영은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태준이 손을 잡으며 안심시켜줬어요. 마취를 하고 수술실로 들어갔을 때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후의 기억은 몽롱했거든요.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어요. 태준이 아이를 안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축하한다고 했어요. 미영아, 우리 아들이야. 정말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미영은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그때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자신의 아이를 만났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 병원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언뜻 소희를 본 것 같았거든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그때는 마취 때문에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희를 여기서 환자복을 입은 상태에서 볼 거라곤 생각 못 했거든요. 병원 복도에서 미영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다시 주워들었어요. 친자관계 확률 0.00%. 이 냉정한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럼 정말로 이 무서운 추측이 미영의 머릿속을 스쳤어요. 혹시 소희도 그날 출산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바꿔친 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소희가 태준의 아이를 낳고 자신의 아이를 미영에게 맡긴 거라면 그럼 내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미영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어디선가 혼자 자라고 있었을 자신의 친아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미영은 목소리를 최대한 평정하게 만들었어요. 아직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줄 수는 없었어요. 아, 어머니 병원 가셨어요? 어디 안 좋으세요? 그냥 건강검진이었는데 다 정상이래. 다행이네요. 아침에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걱정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엄마 집에서 봐요. 전화를 끊고 미영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부터는 완벽하게 연기를 해야 해요. 아무도 자신이 진실을 알았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은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소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해요. 그리고 30년 전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그런데 저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바뀐 걸 대체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진짜 아들을 찾는 거예요. 만약 소희가 정말로 자신의 아들을 어디엔가 버렸다면 미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그들을 절대 가만히 둘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한 미영은 거울을 보며 표정을 정리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가족들을 맞아야 해요. 저녁 시간이 되자 태준이 집에 왔어요.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별일 없었어. 그런데 당신은 오늘 병원 갔다 왔다면서? 태준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혹시 뭔가 아는 게 있을까요? 아, 그냥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검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대요. 다행이네. 태준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완벽하게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곧이어 준호도 집에 들어왔어요. 저 왔어요. 미영은 준호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지만 저에게 소중한 존재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 때문에 자신의 친아들이 어디선가 혼자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준호야,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괜찮았어요. 그런데 엄마, 병원 결과는 정말 괜찮은 거죠? 그럼 걱정할 거 없어. 미영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우선 소희의 현재 상황부터 파악해야 해요. 며칠 전 백화점에서 본 모습으로 봐서는 꽤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았어요. 혹시 아직 태준과 연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30년 전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아봐야 해요. 소희가 정말로 그날 출산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아이를 바꿨는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진짜 아들이에요. 만약 소희가 그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다면 아직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미영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부터는 완벽한 복수를 위해 모든 걸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해요. 그들이 자신에게 한 것처럼 자신도 그들을 똑같이 속이면서 말이에요. 밤이 깊어가자 미영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소희에 대한 정보부터 찾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 검색, 동창회 명단, 옛 직장 동료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미영이 친자 확인 결과를 알게 된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 사흘 동안 미영은 완벽한 연기를 해왔어요. 태준과 준호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계속해서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 또 다른 편지가 우편함에 들어 있었어요. 미영은 편지를 보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전하고 똑같은 편지였어요. 미영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서 편지를 뜯었어요. 당신의 친아들은
현재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강민우 30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태준과 김소희는 처음부터 당신의 회사를 노리고 결혼과 임신을 계획했습니다. 저도 그 계획에 참여했지만 배신당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미영은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의 친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무서운 건 태준과 소희의 계획이 처음부터 자신의 회사를 노린 거였다는 사실이었어요. 강민우 미영이 아들의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자신의 친아들 이름이었어요. 30살 은평구에 살고 있다고 했으니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태준과 소희의 음모였어요. 그리고 이 제보자도 그 계획에 참여했다가 배신당했다고 했으니 내부 사정을 잘 알 거예요. 미영의 아버지는 작지만 알찬 기업체를 운영하셨어요. 미영은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이었죠. 태준과 결혼할 때도 태준이 회사 경영을 맡기로 했었고요. 그런데 만약 처음부터 그 회사를 노리고 자신에게 접근한 거였다면 자신의 결혼 생활 전체가 거짓이었다는 말이었어요. 미영은 편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며 고민했어요. 과연 연락을 해야 할까요? 누가 이런 정보를 주는 걸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정보가 필요했어요. 미영은 핸드폰을 들어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조심스럽고 긴장된 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편지를 받고 연락드렸는데요. 아, 박미영 씨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누구시고 어떻게 이런 걸 아시는 건가요? 전화 너머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30년 전에 김태준과 김소희의 계획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이 끝나고 나서 그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미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말 계획적인 범죄였던 거예요. 그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김소희와 김태준은 당신과 결혼하기 전부터 모든 걸 계획했어요.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김소희와 당신이 같은 날 출산을 해서 아이를 바꾸는 것도 미리 짜여진 시나리오였어요. 그럼 정말로 저도 그 일을 도왔어요. 병원에서 아이들을 바꾸는 걸 말이에요. 당시 저는 그 병원과 연결된 사람이었거든요. 미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추측으로만 생각했던 일이 정말로 여러 사람이 관련된 조직적인 범죄였다니 왜 지금에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저를 배신했고 일이 끝나고 나서 약속했던 돈도 주지 않고 오히려 저를 협박했어요. 입을 다물지 않으면 모든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우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김소희와 김태준이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당신을 완전히 제거하고 회사를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전 그들이 잘 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미영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해요. 그리고 김준호를 증인으로 세워서 당신의 재산을 모두 빼앗으려는 거죠. 미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태준이 보여준 사랑도 준호에 대한 애정도 모두 가짜였던 건가요? 묻는 내내 손이 떨려 주저앉았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네, 있어요. 당시 병원에서의 증거도 있고 김태준과 김소희가 주고받은 편지들, 그리고 최근에 그들이 나눈 대화 녹음까지 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3시에 종로구에 있는 탑골공원에서 만나요. 저는 검은색 모자를 쓰고 신문을 들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그들이 당신을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고 미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자신의 친아들 강민우가 살아있다는 사실도 기뻤지만 동시에 태준과 소희의 음모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치밀하다는 걸 알게 되어 더욱 화가 났어요. 그동안 자신을 속여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화가 나는데 이제는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한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미영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강민우라는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은평구에 살고 있다고 했으니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검색 결과 몇 개가 나왔어요. 30살 정도의 강민우는 여러 명이었지만 그 중에서 은평구에 사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미영은 그 사람의 정보를 자세히 봤어요.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사진은 없었지만 뭔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내 아들일까? 미영은 중얼거렸어요. 만약 정말로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그날 하루 종일 미영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태준이 집에 왔을 때도 준호가 들어왔을 때도 평소처럼 대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미영은 태준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보, 오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표정이 좋아 보이는데. 태준이 물어봤어요. 미영은 순간 당황했어요. 혹시 자신의 표정에서 뭔가 드러난 걸까요? 아니야, 별일 없었어.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그래? 요즘 당신이 좀 밝아 보여서 다행이야. 태준의 미소를 보며 미영은 더욱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연기를 해온 거니까요. 그날 밤 미영은 내일 만날 제보자에 대해 생각했어요. 과연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증거들로 태준과 소희를 어떻게 응징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강민우였어요. 내 친아들을 만나야 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봐야 하고요. 미영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태준과 소희가 자신에게 한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예요. 미영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될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일찍 일어나서 옷차림을 정리했어요. 연신내 초등학교에 가서 강민우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거든요. 너무 떨렸지만 용기를 내야 했어요. 미영은 기부금을 전달한다는 핑계로 학교에 전화를 걸었어요. 학교 측에서는 기꺼이 받겠다고 했어요. 오후 2시경에 방문하기로 약속했죠. 태준과 준호가 출근한 후 미영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30년 만에 자신의 친아들을 볼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오후 1시 반, 미영은 학교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큰 학교였어요. 정문에서 경비실에 들러서 방문 목적을 말하니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교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어가면서 미영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복도 벽에는 학생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2학년 3반이라고 했었죠. 미영은 교실 표시를 하나씩 확인하며 걸었어요. 2학년 1반, 2학년 2반. 그리고 드디어 2학년 3반이라고 쓰인 교실을 발견했어요. 교실 창문으로 슬쩍 들여다봤는데 한 남자 교사가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부드러운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미영은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그 남자의 옆모습이 어렸을 때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눈매와 코선,
그리고 말할 때의 입모양까지.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자신의 친아들을 본 거였어요. 강민우는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미영은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이 교실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서둘러 교무실로 향했어요. 교무실에서 교감 선생님을 만나서 기부금을 전달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교감 선생님이 학교를 안내해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미영은 기꺼이 따라갔어요. 혹시 민우와 마주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복도를 걸어가다가 정말로 민우와 마주쳤어요. 교감 선생님이 소개해 주었어요. 민우가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미영은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정말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닮아 있었거든요. 강민우의 목소리도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정말 좋은 사람으로 자란 것 같았어요. 양부모님이 잘 키워주신 게 느껴졌어요. 미영은 강민우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어요. 교사가 된 계기나 학교 생활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였어요. 강민우는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같았어요. 학교를 나오는 길에 미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쁘면서도 가슴 아팠어요. 자신의 친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건 다행이지만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은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태준과 소희를 응징할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내 인생 30년이 그들의 손에 놀아났다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미영은 자신을 혼자선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문득 이 부장님이 떠올랐어요. 미영의 아버지 때부터 회사에서 일해온 베테랑 직원이었죠. 이 부장님은 미영을 어릴 때부터 지켜봐온 사람이었어요. 이 부장은 정직하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영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회사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그리고 태준의 경영 방식에 대해서도 가끔 충돌이 일어나곤 했었어요. 미영은 내일 이 부장님을 만나서 은밀히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미영은 전화를 걸었어요. 이 부장님은 미영의 전화를 받고 기뻐했어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일 점심시간에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말이에요. 그날 밤 미영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오늘 본 강민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정말 착하고 성실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끌어올랐어요. 태준과 소희가 자신에게서 빼앗아간 30년의 세월을 생각하니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미영은 내일 부장님과의 만남을 생각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태준의 비리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증거들을 확보하면 태준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소희도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미영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되찾을 때가 온 거였어요. 자신의 친아들도 찾았고 이제 복수만 남았어요. 태준과 소희가 자신에게 한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강민우와도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오전 11시, 미영은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 도착했어요. 약속한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너무 긴장돼요.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잠시 후 이 부장님이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본 이 부장님은 머리가 많이 휘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어요. 미영을 보자마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모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 부장님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버지 때부터 일해온 그는 항상 미영을 존중하며 대해주셨어요. 이 부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주위를 살펴보니 사람이 많지 않아서 대화하기에는 적당했어요. 미영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갑자기 남편의 비리를 조사해달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부장님, 회사 상황은 어떤가요? 요즘 사장님이 어떠신지. 글쎄요, 사실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최근에 좀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이 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평소에도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어떤 일들이요? 사장님이 회계 관련해서 제게 보고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거래들도 많이 늘었고요. 미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역시 태준이 부장님을 경계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뭔가 숨기고 있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들인가요? 이 부장님이 주위를 살펴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개인 명의로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실체가 없는 업체와 거래를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미영은 놀랐어요. 태준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오래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한 10년 전부터 조금씩 시작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규모가 훨씬 커졌어요. 아마 못해도 몇십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만 해도 꽤 큰 액수였어요. 미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회사를 태준이 이런 식으로 망치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뭔가 눈치채신 게 있으신가요? 이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미영은 잠깐 망설였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 사실 최근에 누군가 저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아, 그렇군요. 사실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회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장님은 미영의 아버지인 전 회장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혹시 구체적인 증거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어요. 사실 저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몰래 자료들을 복사해 두었거든요. 미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 부장님이 이미 증거를 모아두었다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사장님이 가끔 목소리를 낮춰서 은밀하게 대화하는 걸 봤어요. 느낌의 여자 같았어요. 어떤 여자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소희라는 이름을 들은 것 같아요. 미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역시 태준과 소희가 아직도 연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소희군요. 그 사람이 회사를 그만둔 지 이미 30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연락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소문이 사실이었나? 이 부장님은 모르시겠지. 전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최근에도 통화하는 걸 본 적 있나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통화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밖에서 만나기도 하시는 것 같고요. 미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오랜 세월 자신을 속이고 지금도 계속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장님, 혹시 그 증거 자료들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혹시 사장님이 알게 되면 걱정 마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다만 제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이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회사의 현재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내일 오후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사장님께서 외부 일정이 있어 오전에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미영과 이 부장님은 카페를 나왔어요. 헤어지면서 다시 한번 당부했어요. 사모님, 정말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은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태준의 횡령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소희와 아직도 만나고 있다는 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제보자가 말했던 새로운 계획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혹시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미영은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증거를 하나씩 모으고 있는데 들키면 안 되거든요. 오후에 집에 도착한 미영은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했어요. 태준과 준호가 돌아오기 전까지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미영은 태준을 보며 새로운 감정을 느꼈어요. 이제 분노를 넘어서 경멸감까지 들었거든요. 자신을 속이고 회사 돈을 빼돌리고 그 여자와 계속 만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가족 행세를 하고 있는 태준이 정말 역겨웠어요. 준호를 보는 마음도 더욱 복잡해졌어요. 이 아이도 결국 태준과 소희 계획에 이용당한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진짜 아들을 대신해서 30년간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이기도 했고요. 그날 밤 미영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드디어 태준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민우에 대한 생각도 떠나지 않았어요. 언제쯤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충격을 덜 줄 수 있을까요? 미영은 모든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가기로 했어요.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거든요.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모든 걸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내일이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미영은 회사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오랜만에 온 아버지의 회사였어요. 건물은 예전보다 훨씬 커져 있었지만 입구의 회사명은 그대로였어요. 대한정밀 주식회사 미영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회사였어요. 그리고 미영은 이 회사의 최대 주주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지분을 미영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셨거든요. 이 부장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영을 보자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펴보며 다가왔어요. 사모님, 사장님은 오후 3시까지 외부에 계실 예정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이 부장의 사무실은 복도 끝에 있었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이 부장님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책장 뒤에 숨겨둔 서류 파일을 꺼냈어요. 이게 제가 몰래 복사해둔 자료들이에요. 파일 안에는 수십 장의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미영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어요. 태준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금액이 무려 50억 원이 넘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대략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서류를 보니 가짜 업체들과의 허위 거래도 많았어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에게 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거였어요. 그때 이 부장님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더 중요한 자료예요. 최근 파일입니다. 파일 안에는 태준과 소희 통화 녹음 파일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 부장이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야. 미영이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확실해졌어. 어떻게 할 거야? 소희의 목소리였어요. 의사 1명 매수해놨어. 미영이가 정신분열증이라고. 진단서를 써줄 거야. 그럼 회사 지분은? 당연히 내가 관리하게 되지. 정신병자는 주식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거든. 미영은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자신의 회사 지분을 빼앗기 위해 정신병원에 보낼 계획이었던 거예요. 좋아, 그럼 언제 실행할 거야? 이번 주 안에 준호도 이미 설득했어.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다고 증언하게 만들었거든.
녹음이 끝나자 미영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준호까지 이용하려고 했다니. 사모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네, 괜찮아요. 이 자료들 모두 복사해 주세요. 이 부장이 서류들과 녹음 파일들을 복사해서 미영에게 주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모님 이걸로 뭘 하실 건가요? 우선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겠어요. 횡령죄로 고발하고 회사 경영권도 되찾아야 하고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미영은 이 부장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회사를 나오는 길에 미영은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 태준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활용할지 신중하게 계획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은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어요. 아버지 시절부터 회사 법무를 담당해왔던 김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김 변호사는 미영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며 안부를 물어봤어요. 사실 급하게 상담을 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 왔어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물론 아이를 바꿔치기 한 일은 말하지 않고 태준의 횡령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 규모라면 중대한 범죄예요. 횡령죄와 배임죄로 고발할 수 있고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추가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회사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절차도 준비해야 하고요. 김 변호사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했어요. 집에 도착한 미영은 서재에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태준의 횡령 증거, 소희와의 통화 녹음, 그리고 자신의 친아들에 대한 정보까지.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할 때가 온 거였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었어요. 태준과 소희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행동해야 했어요. 미영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일주일 안에 모든 걸 끝내기로 했어요. 태준을 고발하고 회사 경영권을 되찾고 소희도 공범으로 처벌받게 만들 거예요. 준호를 보는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곧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 준호도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래도 진실을 알려줘야겠죠. 그날 밤 미영은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고 법적 절차도 확인했어요. 이제 정말로 복수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분노를 이제 터뜨릴 때가 온 거였어요. 다음 날 이 부장이 급하게 연락을 해왔었거든요. 태준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고 했어요. 사모님 큰일 났어요. 사장님이 갑자기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했어요. 무슨 안건으로요? 사모님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서 주식 관리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안건이에요. 미영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드디어 태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언제 열린대요? 지금요 오후 2시 반에 시작한다고 했어요. 미영은 서둘러 준비를 했어요. 이 부장님이 준비해준 모든 증거, 자료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김 변호사에게도 연락했어요. 오후 대한정밀 회의실에는 주요 주주들과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태준이 의장석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준호도 앉아 있었어요. 오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 이유는 중대한 안건 때문입니다. 태준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희 회사의 최대 주주이신 박미영님의 정신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갑작스러운 안건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한주주가 물어봤어요. 최근 들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피해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태준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준호가 일어섰어요.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 최근에 병원에 자주 진료를 가십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듯합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입니다. 태준이 서류를 꺼냈어요. 박미영님이 정신분열증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물론 가짜 진단서였어요. 태준이 돈으로 매수한 의사가 써준 거였죠. 따라서 박미영님의 주식 관리 권한을 박탈하고 제가 대신 관리하는 것이 회사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준의 제안에 몇몇 주주들이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박미영님의 주식 관리 권한을 박탈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면서 미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경찰관과 함께 왔어요. 잠깐만요. 미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미영을 바라봤어요. 제가 정신 이상자라고요? 미영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계획에 없던 일이었거든요. 당신이 여기 어떻게? 당신 지금 치료를 받아야 해. 여기 있으면 안 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미영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김태준이 지난 10년간 회사 돈 50억 원을 횡령한 증거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미영이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허위 업체와의 가짜 거래, 개인 계좌로의 자금 이체,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참석자들이 서류를 보더니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미영이 녹음기를 틀었어요. 태준과 소희의 대화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야. 미영이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확실해졌어. 어떻게 할 거야? 의사 한 명 매수해놨어. 미영이가 정신분열증이라고 진단서를 써줄 거야.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태준을 바라보며 경악했어요. 준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준호야. 미영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이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왔어요.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회의실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어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 내 아버지 김태준과 김소희가 병원에서 아이를 바꿨어. 너는 김소희의 친아들이고 내 진짜 아들은 고아원에 맡겨졌어. 준호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거였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준호가 태준을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하지만 태준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김태준 씨 횡령 혐의와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태준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그리고 김소희 씨도 공범으로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태준이 끌려나가면서 회의실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미영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려던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가 지금부터 직접 회사를 경영하겠습니다. 미영이 선언했어요. 참석자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준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3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영은 준호를 한번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섰어요.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준호는 그 자리에서 혼자 남겨졌어요.
다른 임원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무엇이었는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미영은 회사 건물을 나오면서 깊은 숨을 쉬었어요. 30년간 억눌러왔던 분노를 드디어 터뜨린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자신의 진짜 아들, 강민우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미영은 차에 올라타며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온 거였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준호도 다시 품에 안을 거예요. 그 아이도 결국 모든 일의 피해자였으니까요. 미영은 회사 건물을 나와 곧바로 아들이 있는 학교로 향했어요.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기다릴 것도 없었거든요. 미영은 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직 학교 시간이 되려면 1시간이 더 있었어요. 하지만 미영은 기다릴 수 있었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1시간쯤이야. 미영은 학교 담장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곧 자신의 진짜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말이에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오후 4시 30분. 드디어 학교 종이 울렸어요. 잠시 후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나왔어요. 미영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익숙한 실루엣을 봤어요. 민우는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며 천천히 정문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미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런데 그때 강민우의 시선이 미영에게 머물렀어요.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어요. 강민우가 잠깐 멈춰서더니 천천히 미영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놀라서 일어났어요. 강민우가 왜 자신에게 오는 걸까요? 강민우가 미영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때 강민우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어요. 어머니? 미영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라고? 강민우가 자신을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알았니? 미영이 오열하며 물어봤어요. 며칠 전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 출생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강민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사실 지난번 어머니께서 학교에 오셨을 때부터 느꼈어요. 왠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었거든요. 강민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친어머니가 꼭 저런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미영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렸어요. 제 예감이 맞았네요. 강민우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래 기다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강민우를 꽉 안아줬어요. 내 아들 민우야,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라도 어머니 만났잖아요. 강민우가 미영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30년 만에 진짜 만남이었어요. 그날 오후 미영과 강민우가 회사 건물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 준호가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표정도 너무 우울해 보였어요. 미영은 강민우와 함께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더니 두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강민우를 보는 순간 또다시 현실을 깨달았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준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말없이 준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이에요. 준호야, 집에 가자. 미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다른 설명은 필요 없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조금은 안정된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집으로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미영이 가운데, 양쪽에 강민우와 준호가 걸었어요. 걸어가면서 강민우와 준호가 서로를 살짝 바라봤어요. 30살 운명에 의해 엇갈렸지만 이제 다시 만난 두 사람이었어요. 강민우가 먼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도 그 미소를 받아주듯 살짝 웃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둘 다 이 모든 일의 피해자였고 이제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는 거리를 세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30년간의 거짓과 속임수는 끝났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